안녕하세요. 책사풍우입니다. 오늘 윤서인 선생이 정확히 말하자면 어제인데 윤서인 선생이 어제 그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무슨 유튜브인지 볼까요? 자, 너무너무 위험한 이재명의 역사관. 이게 다 미국 탓, 일본 탓, 가스라테프트 미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3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고 무려 조회수가 3.3만 회입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 여러분들 아세요? 이재명 이런 말을 했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 때 미국이 일본한테 야 한국 지배 괜찮아 오케이 렛츠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갔다. 미국 니들 나쁜 놈들이다. 미국 때문에 한국이 넘어간 거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도 그 뒤에는 다 미국이 있다. 얘네들 특유의 역사관이죠. 반일 반미 역사관. 그게 집합체 같은 말이 바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들먹이면서 다 미국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개소리를 한 겁니다. 난 이게 너무나 화가 난다는 거야. 미국이 일본의 조선합병을 승인해줬다. 승인을 해줬다. 테프트가 가스라를 딱 만나갖고 오케이 탕 지배 그럼 일본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조약이 아니에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돼 있어. 밀약. 우리끼리 밀약이라고 한다니까. 실제로 그게 조약이 아니죠. 국가 간에 정식으로 딱 국기 걸어놓고 조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밀약이라고 우리도 말할 정도로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최소한 조약이 아니면 협약 정도라도 뭐 MOU 정도라도 뭔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 거야. 저 밀약으로 인해서 조선이 일본에 넘어갔다고 말을 하는 거는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개헛소리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어난 건 1905년이에요. 이 말 한 거예요. 외교적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둘이 대화를 한 기록. 이게 지금 이재명이 미국을 가서 디스를 하고 떠들고 있는 거야. 미친놈 아니냐고. 그냥 대화 기록이에요. 미국이 펄락해지고 말고 할 정도의 그릇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걸 가지고 다 미국 책임이고 탈리반 책임이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재명이 말한 미국의 승인으로 이번에 조선을 지배하겠다. 이건 완벽한 개소리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식민지가 됐어. 그 원인을 왜 자꾸 남한테서 찾지? 자, 윤서인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인 테프트하고 일본의 대표인 가스라가 서기 1905년에 그 일본의 도쿄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우리는 필리핀 가질 테니까 너희들은 그 조선은 가져라. 니들 맘대로 해라. 그렇게 서로 그 비밀스럽게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마음 놓고 그 조선을 그 자기들의 그 보호국으로 딱 만들었죠. 그게 바로 그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부터 그 4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서기 1905년 7월에 27일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을사조약은 서기 190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서기 1905년 그 7월 27일 그리고 그 을사조약은 서기 1905년 11월 이렇게 있었죠. 근데 지금 윤서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윤서인 주장의 핵심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가스라하고 테프트가 서로 만나서 그 대화한 거에 불과하지 무슨 뭐 조약 협약 그 조약 협약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다. 뭐 미국이 일본 보고 너 조선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그렇게 그 힘이 있지가 않다. 근데도 그런데도 그 이재명은 그 반미주의자라서 그 이재명하고 좌파들은 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모든 걸 미국 탓으로 몰고 간다. 윤서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윤서인 선생이 그 100% 그 틀린 겁니다. 자, 구글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검색을 해서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 구글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한국사론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좌파 우파 이런 걸 전부 다 떠나서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정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을사조약과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맺어진 전술한 두 차례의 한국과 일본 간의 협약은 사실상 일본, 러시아, 미국 상호 간의 힘겨루기와 비밀협약의 결과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은 가스라테프트 조약 등의 회담에서, 여기 회담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회담이라고 말하고 있고,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서인은 그건 대화지 조약이 아니다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조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 미국 등이 협약한 결과를 이행한 것에 불과했다. 이들 나라들의 동아시아 대륙을 향한 제국주의적 야망이 그 핵심에 숨어 있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일본의 패권을 양해하는 대신에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경영권을 일본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볼까요? 이거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한국사 근대 대한제국의 종말 이 파트인데 요 항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러한 방치마에 일본은 미국과 1905년 7월 27일 도쿄에서 한국 문제를 협상하여 일본 수상 가스라와 무려 일개 개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상입니다. 가스라. 미국의 육군장관 테프트. 일개 개인이 아니고 무려 미국의 육군장관입니다. 테프트 사이에 각서가 이루어졌다. 각서라는 건 반드시 지키자 요러는 게 각서죠. 7월 29일에 조인된 이 미일 협약에서 이게 협자 맞죠? 보자. 전 그 확실한 걸 원하니까. 협약. 화합할 협. 맞네. 자, 미일 협약에서 일본은 미국 식민지인 빈에 대하여 비율빈은 이거 뭔데 이게 어디 볼까? 비율빈. 필리핀의 음역입니다. 비율빈이구나. 비율빈, 즉 그러니까 필리핀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침략적 기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미국은 조선은 일본의 허락 없이는 여하한 대외 조약도 체결할 수 없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를 일본 군대로서 수립하는 것은 현재의 러일 전쟁에 대한 일본의 승리에 대한 논리적 결과이며, 따라서 극동에서의 항구적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는 취지를 말하였다. 즉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대신 비율빈, 그러니까 필리핀을 일본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동의하였을까? 그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극동 정책이었다. 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슨 사람이냐면은 조선은 미개함으로 일본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런 발언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은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입니다. 와, 생긴 거. 그 무섭게 생겼네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요. 어, 음,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인은 세상에서 가장 미개한 인종이라면서, 뭐, 이, 한국은 부패하고 무능하다. 한민족은 문명이 뒤진 미개인이어서 자치 능력이 없다. 입헌 군주국 일본은 지성과 활력이 넘쳐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이 지배해도 돼.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출처는 제가 찾아봐야겠는데 지금은 찾기 귀찮네요. 이 사람은 미국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실제 회원입니다. 요 루즈벨트가요. 어디 찾아볼까요? 요 루즈벨트. 테오도 루즈벨트 프리메이슨. 요렇게 대놓고 프리메이슨 치마를 입고 프리메이슨 신전에서 사진을 찍은 게 대회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프리메이슨 회원이 아니라 프리메이슨 마스터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하고 똑같은 거고 일루미나티는 세계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비밀 조직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중간에 말하는 거고 뭐 하여튼 간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극동 정책이었다. 미국은 극동에서의 세력 균형과 현상 유지 및 만주에 있어서의 문호 개방과 기회 균등을 원했고 루즈벨트는 한국 대신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개인적으로 세계적 지도자의 지위를 희망했다. 등등등등등 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역사넷이란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에 합의한 비밀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윤서인의 주장은 100% 틀린 게 되거든요. 그러나 윤서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반일 반미주의에 빠진 국뽕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힌 거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거는요. 왜 그게 틀렸냐면은, 자, 윤서인 유튜브를 볼게요. 윤서인 유튜브가 평소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죠? 윤서인 선생은 평소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파이팅. 자, 이승만의 진실 5가지. 1. 이승만은 임시정부 설립에 기여했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만큼 임시정부의 한계도 빨리 파악했던 사람이었음. 좋은 뜻으로 임시정부에 조인했다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힘들게보다 깨닫고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결별했음. 이후에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일본과의 무장투쟁보다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한 스마트한 독립투쟁을 했음.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2. 이승만만큼 한반도인들의 독립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없었음. 단순히 일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사는 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당시에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음.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거라고 예측했고 공산주의자들과는 평생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합상을 하거나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음. 앞으로 세계사의 주류가 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이념과 이 땅이 발맞춰 갈 때만이 진정한 한반도인들의 독립이 찾아온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할배였음.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3. 당시 군국주의 일본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 1939년에 이미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쳐버릴 일본의 전쟁 야욕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피를 자, 하여튼 이렇게 윤서인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선생이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아주 되게 똑똑한 정치가, 그리고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 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이렇게 윤서인 선생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FRUS라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발신자 맥클러킨 극동국 동북아 과장이 발신했고, 수신받은 사람은 극동 문제 담당 국무차관보인 로버트슨인데, 둘 다 미국 사람, 그러니까 둘 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입니다. 이 발신일은 서기 1955년 6월 1일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그 첩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말하자면 미국의 스파이들이 그 이승만이 워싱턴에 있는 양유찬 대사와 일본의 도쿄에 있는 김 공사한테 비밀리에 지시한 내용들을 미국이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냈는지, 그걸 알아내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그 전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부서 사람이 같은 미국 정부 부서 사람한테 이렇게 쭉쭉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이 전보의 제목을 보도록 하죠.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군을 강화시켜야 하며 더 많은 원조 기금을 제공해야 하며 일본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죠. 주제: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의 양유찬 대사와 도쿄의 김 공사에게 지시한 내용. 이거는 6.25 전쟁이 끝난 지 그 2년 후에 적힌 겁니다. 아래 내용은 양유찬 대사에게 내린 지시와 김용식 공사에게 보낸 편지를 요약한 것이다. 이승만이 양유찬 대사와 김용식 공사한테 이렇게 지시들을 했습니다. 1950년에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더 큰 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을 도와주는 벗들이 희생되기 원하지 않으므로 미국이 한국군을 증강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면 미군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군사력 강화시켜줘 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2번, 한국은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이 따라야 할 고정 환율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180대 1 이상의 환율에 합의해야 할 수도 있다. 3번,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외국 원조 비용으로 책정한 35억 달러의 3분의 2를 받을 것이다. 한국은 할당된 액수인 9억 달러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 돈 줘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4번, 이승만은 덜레스 장관의 정책에 따라 아시아 원조 기금의 큰 부분이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5번, 양유찬 대사는 일본에 과도한 기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문사 편집장, 뉴스평론가, 미국 관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등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국의 분위기를 전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일본한테 돈 많이 주지 말고 한국한테 돈 많이 주도록 설득을 해라.
미국의 신문사 편집장들하고 평론가들하고 미국 관료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응리 잡고 그 형님 해라 이러고 있네요. 그리고 6번 이승만은 김용식 공사에게 일본이 대한민국 자산의 85%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계속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청구에 대해 침묵한다면 어떤 한국인들은 일본과 미국이 1905년처럼 비밀협정을 맺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1905년처럼 어떤 한국인들은 일본과 미국이 1905년처럼 비밀협정을 맺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1905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볼까요? 주석이 뭐라 달려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5년 7월 29일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H. 태프트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타로가 서명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말한다. 이 합의된 각서의 내용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바로 그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승만은 도쿄에 있는 김용식 공사한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김용식 공사, 그 일본이 지금 일제시대 당시 그 조선반도에 지들이 놔두고 간 지들 자산의 85%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 그거를 미국에 반복적으로 말해. 그래가지고 일본이 계속 그런 말도 안 되는 청구를 우리나라한테 하고 있고 미국한테 하고 있다고 말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용식 공사 전이한테 지금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일본이 지들이 패망하고 나서 우리나라 땅에 두고 간 지들 자산들은 그 우리 거나 다름없어. 근데 일본이 미국한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징징거리면서 그 돌려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 가만 들어주고만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그래서 미국한테 이렇게 그 압박을 넣어. 뭐라고 압박을 넣냐? 당신들 1905년 때처럼 또 비밀협정을 일본과 맺은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청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해. 알겠나? 그 가스라 태프트 비밀 협정 같은 그런 일이 그 반복되지 않게 하란 말이야. 알겠나? 김용식 공사?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지시를 했는데 미국의 스파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몰라도 짝짝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자, 이거를 보면요. 이승만은 가스라 태프트를 그러니까 그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완전히 부정적으로 비밀 협정이라고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서인 선생이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좌파 이재명이나 우리나라 좌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역사학계 정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저도 국뽕, 일뽕 이런 걸 다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이거는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비밀 협정이 맞네. 조약이네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읽고 있었으니까 계속 더 읽어보죠. 자, 7번 이나가키처럼 공정한 이나가키가 누구? 이나가키 일본 네온사의 대표, 야마토 항공의 이사, 일본 무역협회 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1949년에 3차 요시다 내각의 일본 통상 산업성 대신을 맡았던 이나가키 헤이타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됨. 와, 주석도 상세하게 달려있다.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런 거 합격하고 싶거나 한국사에 대해서 통달하고 싶다면은 제발 그 설민석 강의, 최태성 강의나 뭐 황연필 한국사 강의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무료로 공부하세요. 예, 알겠죠? 자, 봅시다. 이나가키처럼 공정한 인물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들을 너무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미국 관료들이 한국과 일본 문제를 중재하려고 할 때는 평화선과 관련하여 겪었던 경험, 이건 무슨 말이고? 시 오브 재팬에 그가 동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데도 이렇게 시 오브 재팬이라고 적어놓고 있네요. 여러분 좀 시 오브 재팬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 이러면서 발작하지 맙시다. 시 오브 재팬이라는 건 흥선대 연군 시절부터 이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동해 바다 그리고 그 태평양 바다에 대해서 써오던 국제적 표기예요. 시 오브 재팬이라는 거는 시 오브 재팬이라 해서 그게 다 일본의 바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름에 불과합니다. 동해라는 건 너무 우리 쪽 관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동해나 시 오브 재팬 이런 것도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 줄 알아요? 고대 중국 한나라 기록에 보면 동해나 시 오브 재팬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은 제일 오래된 고대 중국 역사 기록에는 동해바다 그러니까 시 오브 재팬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은 낭낭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낭낭의 바다라는 거죠. 낭낭해. 그래서 저는 낭낭해라 부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시 오브 재팬 틀렸고 동해 틀렸고 그냥 낭낭해로 해요. 낭낭해. 자, 하여튼 동해 시 오브 재팬에 일본의 어선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설정하려 했던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노력을 가리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승만 때 독도를 우리 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독도가 그 일본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독도를 무력으로 확 뺏어서 독도 앞에 바다에서 새롭게 경계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딱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관료들이 이승만 왜 그래 하면서 그 메가더도 그러지 마라 하고 주한미국 대사 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인 그 러스크 대사도 그때 이승만한테 이승만 대통령 우리 미국이 볼 때는 독도 거기는 역사적으로 조선 땅이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행동 좀 하지 마라. 독도에서 철수해라. 요런 편지를 이승만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이 전부 입 닥치쇼. 이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이 해상 경계선을 끊는 거요. 나는 이 선을 평화선이라 부르겠소이다. 하니까 그때 그 메가더가 야, 쟤 존나 말 안 통한다. 이거를 비밀 문서로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해결을 봐야겠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독도가 뭐 역사적으로 그 조선 땅이라느니 뭐 무슨 뭐 평화선이라느니 이런 거는 완전 이승만이 완전 그 억지로 몰아붙이는 거야. 근데 지금 골치 아프니까 일단 그 비밀 문서로 남겨놓아가지고 뭐 나중에 해결하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 기밀 문서의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이 한일 문제를 중재하려고 할 때는 평화선과 관련하여 겪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어. 그래서 공정성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네들은 그걸 항상 상기하고 있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8번 일본은 공산주의자들과 미국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 공산당 나라가 통상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많은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요구에 굴복하는데 반대하므로 대한민국이 자신의 분노를 널리 알릴 때가 왔다. 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무현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독도를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은 좀 뒤로 살금살금 물러가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물론 노무현하고 김대중도 독도가 우리 땅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노무현은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러니까 노무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잘못된 말을 했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김대중은 노무현보다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인 김대중은 독도를 일본하고 공동 수역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일본하고 협상을 맺었었습니다. 아니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왜 일본하고 독도 쪽의 바다를 왜 공동 수역으로 해서 왜 같이 어업을 해야 돼요? 왜 거기가 공동 수역인데? 그리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어떤 한국 대통령들보다 독도나 동해바다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확고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대통령이고 독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승만이 독재를 해야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 북한한테 망하기 힘든 그런 좋은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승만을 싫어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간에 이승만 대통령도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비밀 협정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비밀 협정. 자, 자, 그러면은 윤서인 선생의 주장은 100% 틀린 게 되죠. 근데 제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스라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전공한 사람들도 이 내용은 아마도 잘 모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사료 고종시대사. 이거 말고, 얘 말고. 어디 있더라, 그게? 어?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스라라 검색을 해보니 한국사료총서라는 사료 데이터베이스 집에 요런 게 있습니다.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여러분, 윤치호가 누구입니까? 윤치호는 우리나라의 개화적인 흰 지식인이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굉장한 우리 민족 지식인이자 개신교의 조선의 개신교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간에는 그 친일파로 알려져 있죠. 윤치호 바로 이 사람이요. 근데 윤치호는 젊을 적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늙고 나니까 존나 그 폭삭 늙어버렸네요. 근데 윤치호 이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윤서인 윤치호 그 똑같은 윤씨네요. 근데 이 윤치호가 일기를 썼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서기 1900 자,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자, 보죠. 서기 1905년 조선이 개국한 지 514년 대한제국 광무연호 9년 을사년 그러니까 자 분명 여기 서기 1905년이라 적혀있죠. 근데 7월 25일 날씨 흐림 7월 25일에 적은 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일행은 가스라 수상을 방문했다. 나를 만났을 때가 1882년에서 1883년이었는데도 가스라 수상은 나를 알아보았다. 굉장한 기억력이다. 수상관저에서 나와서 외무성을 수상관저에서 나와서 외무성을 방문했다. 일본 외무성을 방문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인 친다 씨는 친다 수테미는 일본 외무성 외무차관이다. 윤치호는 그의 이름을 찐따
찐따 등으로 표기했다. 차관인 그 찐따 씨는 이노우의 백작을 조속하게 변형한 사람 같았다. 그의 태도는 정말 무례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인 친타가 왜 무례했을까요? 근데 미국 측 대표로 이때 도쿄에 온 앨리스 루즈벨트 양과 육군 장관 태프트가 도쿄에 도착했다. 앨리스 루즈벨트가 태프트랑 같이 왔네요. 앨리스 루즈벨트 이 누구고? 누구 이거? 앨리스 루즈벨트. 앨리스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네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날짜를 보죠. 공교롭게도 이 당시 날짜가 서기 1905년 7월 25일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언제 있었습니까? 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보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의 발생일은 1905년 7월 27일이고 협약이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끝나고 서로 악수하면서 오케이 다 끝 이렇게 한 날짜는 1905년 7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의 발생일이 1905년 7월 27일인데 이걸 보니까 윤치호 일기는 이게 1905년 7월 25일에 썼네요. 그러면 1905년 7월 27일에서 불과 그 2일 전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윤시호는 바로 그 당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의 육군 장관인 테프트만 온 게 아니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 루즈벨트가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딸이 미국의 육군 장관 테프트랑 같이 도쿄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의 가스라 수상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는 자리라서 자 윤치호 일기를 보죠. 그 당시 도쿄 전체가 앨리스 루즈벨트 양과 육군 장관 테프트가 도쿄에 도착했다. 도쿄 전체가 그 미국인 방문객을 환영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다. 반면 우리는 그러니까 윤치호를 포함한 그 조선인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완전 그 성가신 존재로 취급되었다.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앨리스 루즈벨트와 미국의 육군 장관 테프트가 일본의 수상 가스라가 서로 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쿄 전체가 완전 그 미국인 방문객을 환영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는데 윤치호를 포함한 조선인들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되어서 윤치호는 역겨운 일이라고 이렇게 일기에 남길 정도로 당시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단순한 대화라면 왜 미국 대통령의 딸이 테프트랑 같이 도쿄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일본 정부 관료들이 왜 윤치호를 이렇게 그 성가신 존재로 취급했을까요? 그리고 윤치호는 이거를 역겨운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단순한 대화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거는 완전 비밀 협약이네. 몰래 속닥속닥 대화 나눠서 야, 난
아, 그 필리핀 먹을게. 너는 아, 그 조선 처먹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내가 필리핀 먹었는데 너 아, 그 필리핀 치면 안 된다. 우리 서로 같은 편이야? 알겠지? 하니까 일본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그렇게 비밀 협약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 자, 일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사촌을 찾아가 환담을 나눴다. 사촌은 타고난 정치인이다. 아, 윤치호의 사촌이 타고난 정치인이라서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 일본의 그런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차라리 윤치호한테 말했다 합니다. 사촌이 일본 정치의 부침에 대해 나에게 말해주었지만 나에겐 그런 이야기가 저 먼 우주의 해왕성에서 벌어지는 정치 이야기와 마찬가지여서 별 관심이 없었다. 조선은 사라졌고 그것도 절망적으로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 누가 다음 일본 총리가 될지 무슨 관심을 갖겠는가? 세상에 이 윤치호가 아주 이 윤치호는 당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어떤 미략이었고 지금 가스라하고 테프트가 서로 만났을 때 뭐라 속닥속닥 대화 나누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조선은 사라졌고 그것도 절망적으로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 누가 다음 일본 총리가 될지 무슨 관심을 갖겠는가? 세상에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을 정도예요. 윤치호는 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윤치호는 이 당시 일본 도쿄에 왜 왔었을까요? 혹시 윤치호는 그 대한제국이 보낸 스파이가 아니었을까요? 자, 계속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촌의 부인을 보니 조선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일이 기억나서 눈물이 돌았다. 오, 내 사랑. 시간이 지나 언젠가 당신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품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리라는 희망이 없다면 세상은 암울하기만 할 것이요. 이런 사람이 친일파라니 말이 됩니까? 윤치호가 친일파가 된 이유는 이 조선이란 이 민족 자체에는 희망이 없다. 일본 민족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대동아시아를 다 지배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 광개토 태왕과 근초 고왕의 염원이다, 꿈이다. 고구려 백제의 한을 푸는 길이다. 고조선의 한을 푸는 길이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그 중국을 일본이 탁탁탁 완전히 두드려 패가지고 난징을 먹고 상하이를 먹고 베이징을 먹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태평양을 모두 우리 민족의 바다로 만들고 있고 그 당시 무려 일본이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그러니까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2등 신민이 아니라 1등 신민 그리고 창씨개명 해도 된다 허락해줬습니다. 이 창씨개명이란 게 뭐냐면요, 이 그 창씨라는 거는 일본의 천황이 허락을 해서 너희들은 이제 시족을 이루어도 된다. 이렇게 천황이 허락을 해야만 씨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씨를 만들 수 있는 광영을 일본 천황이 이 조선 사람들한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본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1등 신민이다. 황국 신민이다. 그 창씨 개명을 강요한 게 아닙니다. 개명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창씨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창씨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진출에 제한들이 많이 뒤따른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백신 접종을 강제합니까? 강제하지 않잖아요. 반강제잖아요.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지스타 들어갈 수 없음. 어디 들어갈 수 없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명은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창시도 역시나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창시하지 않으면 알지? 사회 그 사회생활 하기 싫어? 그런 식으로 뭐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창시라는 게 말이죠. 그 김도하는 이제부터 도요토미라는 시를 써라 명령이다. 요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를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이름도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책사라는 시를 만들고 이름은 풍후 이래도 오케이 통과 당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솔직히 최문석이란 이름, 아니 개라소나 최문석이란 이름 쓰잖아요. 전혀 안 멋지잖아. 그리고 이런 뭐 김춘추, 김유신,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최문석 이런 이름들 전부 다 중국식 이름입니다. 뭐 당태종, 이세민, 서린귀, 이세적 그런 이름들 특징이 뭐죠? 전부 다 중국식 성씨에 중국식 이름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러면 안 되죠. 고대 일본 기록인 그 일본 서기를 보면요. 우리나라 고구려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연개소문. 그 연개소문이 한자로 적을 땐 연개소문인데 그 연개소문이란 이름을 고구려식으로 어떻게 발음했다는지 일본 서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리카스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리카스미. 와, 그게 그러니까 성씨는 이리이고 이걸 한자로 적으면 연이고 이름은 카스미인데 이걸 한자로 적으면 개소문 혹은 개금. 그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게 본래 우리나라식 성씨이고 우리나라식 이름이에요. 뭐 비슷한 예를 들자면 백제에는 그 목라근자가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에는 연개소문 다음 가는 2인자 재상으로 도수류 금류라는 그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의 국무총리였는데 그 국무총리의 그 개인 이름이 도수류 금류예요. 도수류 금류. 성은 도수류인데 그 이름을 발음할 때는 그 토추류? 토치로? 뭐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성씨는 도수류인데 이름은 금류. 아니 우리나라식 이름 같지 않고 꼭 그 일본식 성씨에 그 일본식 성씨에 그 일본식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잖아요. 풍신수길이라 한자로 적고 실제로 발음할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직전신장이라 한자로 적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그 오다노부나가. 그리고 무전신년이라 한자로 적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뭐라 발음하죠? 다케다 신겐이라 발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름들도 본래 그랬어요. 근데 김춘추가 중국 당나라 끌어들여 가지고 당나라 바지가랑이 잡고 형님 그 형님 빽만 믿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멸망시켜 주십시오. 중국 군대 보내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길잡이 딱딱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그 당나라 황제 그 당태종 이세민이었습니다. 고구려로 쳐들어갔다가 그 안시성 먹는 거 실패하고 눈에 화살 맞아가지고 퇴각하라 이래서 도망을 쳤었잖아요. 그 당태종한테 김춘추가 황제 폐하 제가 길잡이에서 고구려 백제 멸망시키는 거 앞장서겠습니다 하니까 당태종이 와 이게 무슨 개꿀떡이냐? 니 원하는 게 뭔데? 하니까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멸망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폐수 강물, 그 당태종 황제 폐하 태수라는 폐수라는 강물이 있습니다.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흐르는 강물이 폐수인데, 폐수 강물 남쪽은 우리 신라한테 주십시오. 이러니까 당태종 황제가 그게 문제냐? 줄게. 아이고 이게 무슨 개꿀떡이냐?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김춘추가 일단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폐수 강물은 김춘추가 말하는 그 폐수 강물은 어디냐면요. 고조선 시대의 폐수 강물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의 폐수 강물인데, 고구려 시대의 폐수 강물인데 그 어디냐? 지금 바로 북한 평양을 흐르는 바로 그 대동강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켜 주시면은 대동강 남쪽은 우리 신라한테 주십시오 하고 존나 빌빌거렸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그 당나라 황제 태종이 김춘추한테 자네 또 원하는 게 뭔가? 이러니까 김춘추가 저희 나라는 당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 궁벽진 이 시골의 그런 그 야만족 습성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 중화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중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모자, 당나라의 관모와 당나라의 옷인 그 달령이라는 그런 옷을 저희 신라가 전부 착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라 남성의 복식을 전부 중국 당나라식 복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당나라 황제 태종이 그게 문제냐? 다 허락해 줄게. 아이고 이게 무슨 개꿀떡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김춘추가 당나라 황제 태종한테 우리 신라의 남성 복식을 전부 중국 당나라식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빌거리니까 당나라 황제 태종이 그게 뭔 문제냐? 그렇게 해.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록인 삼국사기의 색복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나라 황제 태종은 자네한테 우리 중국의 학문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 해가지고 고대 중국의 철학서적, 학문서적, 그리고 그 고대 중국의 역사서적들을 왕창 신라로 가져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그 통일신라 때부터 우리나라가 존나 중국에 빌빌거리게 된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복식, 고려 복식, 그리고 그 조선시대 복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의 왕조들이 당나라에서 후당으로 바뀌고, 후당에서 송나라로 바뀌고, 송나라에서 그 원나라로 바뀌고, 원나라에서 그 명나라로 바뀔 때마다 중국의 관모 복식을 제때제때 가져와 가지고 딱딱 입었습니다. 우리식의 것은 조금 더 가미하지 않고 이 관모, 관복, 그리고 관복에 두르는 허리띠, 그리고 허리띠의 모양, 그리고 관복의 이런 가슴팍에 붙이는 어떤 큰 네모난 무늬, 이런 것까지 중국의 관모 관복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런 게 경주의 그 통일신라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신하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진흙 토용들이 온전하게 그대로 발굴되었거든요. 그거를 당나라 시대 벽화에 그려져 있는 당나라의 신하들의 관모 관복
그렇게 그러니까 당나라 신하들이 관모 관복을 입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 당나라 벽화하고 비교해 보면 완벽히 100%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삼국사기 색복편에 보면 고려의 남성 복식과 그러니까 삼국사기 색복편에 보면 김춘추하고 김춘추의 아들인 신라 문무왕 김범민 때부터 신라의 남성 복식과 여성 복식은 전부 중국 당나라 걸로 전부 바뀌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거를 고려의 태조왕건이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고려의 복식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중국 복식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 복식이다. 그러니까 고려의 복식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대부분 중국 복식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 고려는 중국에서 그 송나라란 나라가 일어났을 때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고 책봉받아서 빌빌거리면서 송나라의 관모와 관복을 고려의 왕이나 신하나 할 것 없이 그대로 따라 입었습니다. 그런 짓을 원나라하고 명나라 때에도 그러니까 중국이 송나라가 망하고 그 원나라가 일어나니까 원나라의 관모 관복 원나라 복식을 고려 사람들이 전부 그대로 똑같이 싹 다 따라 입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록인 고려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시대의 관모 관복은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인 태종실록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놓고. 진짜.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성씨 이름, 그래서 성씨 봐봐요. 김씨, 이씨, 최씨, 노씨. 죄다 중국식 성씨잖아요. 그리고 뭐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잖아요. 근데 그 박씨라는 성씨가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삼국사기에 적혀져 있는데 문제는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인 서기 12세기에 적힌 그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당시에 적힌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삼국시대 바로 그 당시인 서기 3세기 후반에 적힌 고대 중국의 공식 역사 기록인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그 만주하고 한반도에 부여, 고구려, 마한, 진안, 변안, 동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싹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무슨 식의 이름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 특이한 거는 이 마한, 진안, 변안 요 경우를 보면요. 김씨, 이씨, 박씨 요런 성씨를 썼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식의 성씨나 이름 나오냐면요. 성씨가 있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 38선 남쪽에는 마한, 진안, 변안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한, 진안, 변안에서는 대충 무슨 식의 이름을 썼다 나오냐면은 염사치란 이름을 썼다고 나와요. 성씨가 없습니다. 그냥 염사치. 이게 그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대 일본 기록인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 서기가 서기 8세기에 적힌 건데 고구려 백제가 서기 7세기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가야는 그 서기 6세기 초반하고 그 후반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8세기에 적힌 일본 서기는 그 삼국시대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즉 존나게 가까운 시기에 적힌 책이거든요. 바로 그 일본 서기가요.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이 무슨 식의 이름들을 쓰고 무슨 성씨를 썼는지 그런 게 다 나오는데 특이한 게
김씨, 이씨, 박씨라는 그런 어떤 중국식 성씨를 썼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 식의 성씨를 쓰게 되는 거는 그 신라 진흥왕 이후 때부터 신라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성씨를 썼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고구려 백제 가야 이런 데에서는 중국식 성씨를 뭐 거의 대부분 안 쓰고 고구려 백제 가야만의 고유의 성씨 고유의 이름을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그 박씨, 이씨, 김씨 그러나 그 중국식 성씨를 썼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노무현의 그 노씨란 성씨도 전혀 안 나와요. 무현이라든지 대중이라든지 문석이라든지 그런 식의 중국식 이름을 썼다는 얘기도 전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창씨 개명도 뭐 우리식의 고유 성씨 고유 이름으로 돌아갔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삼천포로 흐르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윤치호는 그 친일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은 끝났다. 독립할 희망이 없다. 일본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이 대동아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걸어갈 길이다. 윤치호 선생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이거 보면 뭐야 구글에 검색해 보면 변절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아니 변절이 아니라니까. 민족을 반대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하여튼 윤치호 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윤치호 일기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다시 말할 거는 일본이 그 당시 조선인들한테 창씨 개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 반강요이긴 했는데 근데 엄청난 사회적 계급 특진이었죠. 그게 창씨 개명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 성씨 고유 이름으로 그 돌아가는 거였고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일본에 대해서 두고 보자. 아이고 뭐래. 아이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자 계속 윤치호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일이 기억나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사랑, 시간이 지나 언젠가 당신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품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리라는 희망이 없다면 세상은 암울하기만 할 것이요. 도쿄에 온 이래 햇빛을 볼 수 없었다. 이런 날씨는 틀림없이 항상 졸린 내 둔하고 무거운 머리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근데 내가 도쿄에 와보니까 인력과 인부 사이에서조차 더럽고 상스러운 말이 오가지가 않는다. 이 거대한 도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 여자와 아이들에게 거리에서 가련 아침을 뱉지 말라고 누가 가르쳤을까? 더럽고 역겨운 습관인 시끄럽고 상스러운 말과 그 가래를 뱉는 습관이 조선의 1001가지 혐오스러운 것들 중 2개임을 알고 있는 조선인으로서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윤치호가 일본 도쿄에 와보니까 윤치호가 그 인력거를 끄는 인부를 만나서 그 인력거를 타고 갑시다 해서 인력거를 탔는데 말이죠. 인력거 인부들 사이에서조차 뭐 씨발 개새끼 족같은 새끼 하는 그런 말들이 전혀 오가지가 않아요. 빠가야로 칙쇼 이런 말도 전혀 오가지가 않아요. 진짜 모범적이고 진짜 그리고 이 거대한 일본 도시 도쿄에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 그 누구도
거리에서 가래나 침을 이러는 게 전혀 없어요. 와, 그러지 말라고 누가 가르쳤을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더럽고 역겨운 습관인 시끄럽고 쌍스러운 말과 늘 가래를 뱉는 습관이 조선의 1001가지 혐오스러운 것들 중 2개임을 알고 있는 나 조선인으로서는 이런 도쿄의 완전 모범적이고 완전 선진 모범 완전 그 문명국적인 요런 아주 위대한 걸 보니까 나 조선인으로서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와, 정말 놀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1905년 8월 12일에 적은 거네요. 자, 봅시다. 그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자, 다시 본래 읽고 있던 윤치호 일기 가스라테프트 밀약 당시에 윤치호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썼던 그 일기를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윤치호가 이렇게 가스라테프트 밀약 현장을 이렇게 현장 근처에 있은 그 1905년 7월 25일로부터 4개월 후에 1905년 11월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을사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을사조약이 있기 전에 윤치호는 이미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어떤 식의 대화이고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윤치호가. 그래서 조선은 사라졌고 그것도 절망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런 걸 보더라도 같은 윤시인 윤서인 선생이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단순한 대화예요, 조약이나 협정, 협약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근데 이재명은 반일에다가 반미야, 반미주의자야. 그런 사람이 막 미국을 헐뜯으려고 그렇게 우리 국민을 반미주의로 몰아가려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에 대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 국민을 선동하고 있어. 미국에 가가지고 맨날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이구 답답해. 그렇게 말한 거는 100% 틀린 겁니다. 100% 틀렸어. 100% 틀렸다고. 이렇게 윤서인 선생은 100% 논파 되었습니다. 자, 방송을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그러면 방송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